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큐티 감촉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거지? 미국은 네. 고금리를 이제 갔잖아요. 대신에 근데 부작용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은행업들의 이제 자금 불안이죠. 지난해 딱 이맘때 SVB 사태가 터졌고 BTFP라고 하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어요. 효과를 봤죠. 근데 이제 이게 지난주에 종료가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재할인 창구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 이용하면 야 우리 문제 있는 은행으로 찍히는데 잘 이용을 안 할 거란 말이죠. 제가 먹기 싫어하는 음식 계속 주면 야 이거 맛있어 이거 새로운 레시피로 했어 하면 하다가 이제 먹어보고 맛있네 하고 이제 그게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쉬웠었던 BTFP가 종료 이후에는 고민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연준은 시장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 움직이려고 하는 정말 고도의 천재들의 정책 결정인 모습이다. 자, 수요일입니다. 채권으로 치유하는 수요일. 금리 얘기, 좀 거시적인 이야기 또 해봐야 되겠죠. FOMC 이틀차 회의 그리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BOJ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채권으로 치유하는 수요일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안재균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무엇보다 오늘은 첫 번째 질문을 이 일본은행 BOJ 네. 얘기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년 만에 인상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딱 든 생각이 네. 팬데믹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어, 17년 동안에 금리 인상을 못했었던 일본은행이 마이너스를 탈피를 하고 기준금리를 올린다? 야, 이미 뭐 우리는 팬데믹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리 저금리가 대세일 거고 이 상황이 계속되지 않겠냐였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5.5고 일본마저도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저물가를 확실히 좀 바꿔놓는 인식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본 은행도 사실 예정된 수순이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반응도 생각보다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일본마저도 금리 인상을 하게 만든 팬데믹의 물가 상승 효과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BOJ 이제 총재의 언급, 여러 언급이 있었습니다. 일단 현 시점의 경제, 물가 전망으로 그걸 전제로 한다면 근데 당분간은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언급도 했고요. 일단 이번 결정으로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를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변동성을 좀 달래는 언급들도 네.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예측을 좀 해보자면 이 트리거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 내부적으로 보면은 네. 마이너스를 탈피해야 된다라는 명분은 충족이 된 것 같아요. 물가나 임금. 네, 임금도 그 5% 넘게 네. 이제 올렸고 물론 요구치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그 정도의 임금 인상이 나왔고 네. 아마 그걸로 물가를 조금 더 올리는 효과를 주지 않겠냐라는 게 BOJ의 생각일 것 같고요. 네. 경제 성장세를 보면은 계속 뭐 1%대 분기당 1% 성장하다가 뭐 내려오다 이렇게 하지만 최근에는 지난해 한 3분기, 4분기 때부터는 약간 좀 슬로해지는 성장이고 1분기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는 걸 봐서는 여기에서 연속적으로 긴축을 단행할 만큼의 명분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를 탈피를 하겠지만 당분간 완화 정책을 기조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는 물가를 놓고 보면 올해 2%나 그 이상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장은 2022년도나 2023년도 상반기보다는 좀 슬로우 다운 했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긴축을 가면 물가를 잡을 수 있지언정 성장 그나마 좀 살아나던 이 부분들이 다소 좀 약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한 결정이지 않겠냐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일본 내부의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왜 그동안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고 자산 매입을 ETF, 뭐 리츠 네. 포함해서 엄청나게 하고 그게 결국에는 통화 가치를 절하시켜서 경기 부진과 저물가를 탈피하겠다라는 이 해결책이었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마이너스 금리도 거의 8년 가까이 해왔으니까요. 왜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성장 저물가 탈피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효과를 봤다.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는 이제 우리가 줄여놓자. 이거는 이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그 이야기지만
이제 대외 환경을 보면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려서 달러화를 높였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전망에 변화는 있지만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올해는 내리지 않겠냐? 점도표 기준으로 보면 내년엔 4차례 인하. 그럼 이제 서서히 약달러가 나오지 않겠어? 그러면은 엔화가 강세가 나올 가능성들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연준의 이 금리 인하 시점 계속 뒤로 밀리고 거기에서 약달러가 아니라 강달러가 계속 나오는 이 환경이라고 하면은 BOJ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긴축을 할 수 있는 명분이겠지만 약달러가 나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엔화가 이제 강세 요인인데 굳이 강세를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긴축을 더 많이 하겠느냐 그거는 이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아요. 엔화 약세의 효과를 보고 있었던 일본은행과 일본 경제가 이제는 우리 조금 효과 봤으니 여기서는 확 돌립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본 경제는 사실 굉장히 깊은 침체 그리고 장기간의 침체에 있었잖아요. 약간의 이제 코마 상태에 있었던 이 경제가 이제 막 살아나는데 그렇게 빨리 이제 안전장치를 빼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본의 통화 긴축은 중장기적으로 2, 3년 동안 보면은 이제 계속 가야 되는 길일 수는 있겠지만 그 속도는 굉장히 더디고 신중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올해 추가 인상을 한다? 빨라봐야 10월, 11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한 네. 6개월 정도의 시차.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도 일본 내부 상황과 대외 환경을 고려했을 때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은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네. 어제 하루만 보면 외환시장 반응은 또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네. 시장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엔화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가 나왔고, 그리고 주가도 반등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은 예정했었던 마이너스를 탈피를 하고 물론 좀 생각보다 ETF 매입, 리츠 매입은 중단을 했지만 국채 매입은 살려놨네. 생각보다 호키시한 거는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얘네가 이렇게 국채 매입을 아직 살려두고 물론 규모는 줄였지만 네.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한 통화 긴축을 결정을 하겠구나.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인상을 단계적으로 뭐 분기당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더딜 수 있겠네를 하게 되면은 엔화가 굳이 빠르게 강세를 취할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이번 주에 이제 내일 당장 FOMC가 네. 있잖아요. 지금 뭐 연에 뭐 대여섯 번 인하한다는 뷰가 지금 2번까지도 지금 네. 가능하나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되는데 그 자체가 이제 달러 약세를 축소를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OJ는 정말 신중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엔화가 오히려 예고된 이벤트와 그리고 신중한 통화 긴축의 결정 이 전망을 반영했을 때는 엔화 약세를 더 볼만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게 그럼 계속 150엔을 넘어서 달러당 네네. 더 약세를 가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긴축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예상된 결과였고 사실 연초에 조금 더 이르게 할 가능성도 작년 네. 연말 같은 경우는 좀 점쳐졌었는데 지진이라는 좀 변수도 있었고 그래서 미뤄진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좀 있지 않았나. 시간이 더 있었고 네. 또 BOJ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고 이게 3월이냐 아니면 그 이후냐를 봤지만 3월이냐 4월 어느 시점에 해도 똑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임금 협상 결과에 상당한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통화정책 결정을 이제 그 다음에 하겠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차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BOJ 위원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금리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언급도 했는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좀 역사 속으로 뭐 어쨌든 사라지게 될 사실 그런. 근데 그것도 네. 마이너스 금리가 막 나온 게 이제 일본은행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ECB도 이렇게 가고 한때는 워낙에 저금리에서 이제 연준도 마이너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한국은행도 야 우리도 제로까지 한번 가보자 이게 팬데믹 전에 불과 한때, 4, 5년 네. 전 이야기잖아요.
저도 사실 참 그거에 관련해서 리서치도 많이 해봤고 보고서도 많이 내봤어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우리가 이제 은행에 예금 맡기면 보관료를 내야 되는 네. 뭐 그런 얘기도 농담처럼 그쵸. 근데 주고받았던. 네. 그 마이너스 금리가 음. 정말 효과를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통화 정책이 운신의 폭을 더 줄였고 대외 결정 변수 영향력을 키운다라는 측면에서 네. 사실 통화 정책 자체는 내수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거를 자꾸 방해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다시는 볼 수 없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한번 해봤기 때문에 또 다시는 못 보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한 부작용은 좀 주는 정책 결정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도입되지 않을 제도다라는 언급은 그런 네, 그런 어떤 뉘앙스일 것 취지에서, 같습니다. 뉘앙스에서 나온 것 같다. YCC 철폐는 향후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시장은 결국에는 금융시장 내에 자산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공급 결국에는 수요에서 막 결정이 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이제 가격 결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YCC라고 하게 되면은 금리에 상하단을 놓고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일종의 외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활한 금융시장 환경 조성에는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목표를 달성을 못하면 중앙은행은 심각한 신뢰 타격을 받게 되고 그 자체가 부담이라는 거죠. 또 돈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애는 거는 이제 짐을 덜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근데 국채 매입을 융통성 있게 네. 발휘를 하겠다라는 거는 금리의 이제 변동을 보겠다라는 거죠. 급하게 쏠리게 되면은 이거는 제어할 수 있어. 근데 아마 실제로 바로바로 개입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조금 더 민간에 맡겨야 되는 거니까. 다만 근데 이 변동성이 커지면 우리가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으니 너네들 너무 한쪽에 쏠리지 마에 대한 경고 차원이 가장 주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똑같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막 급하게 올라가면 일단 구두 개입부터 하죠. 네.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슬그머니 우리 나중에 야 그때 사실 우리 개입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마 그런 용도로 이제 국채 매입도 남겨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일본 국채 이제 변동성은 항상 거의 제로 금리나 마이너스 있을 때 그리고 YCC 있을 때는 그 변동성 굉장히 낮았었어요.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 얘기 자체가 일본 국채에 대한 뭐 일본 내의 수요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수요라든지 이제 그 수요가 조금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역대급 엔저에 투자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보면 관련 통계 시작된 이후로 2012년 6월 정도 이후로 엔저 투자 그 비중이 10%를 처음으로 넘은 걸로 네. 제가 이제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이런 흐름은 뭐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이 풀리고 이제 해외 여행을 딱 봤을 때 엔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으니까 우리가 일본 여행을 많이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엔화에 대한 생각들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계속 엔화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가 있었으니 야 이거 엔화가 계속 약세에 있을 수 있겠어? 그리고 BOJ도 조만간 마이너스를 탈피한다는데 엔화 강세이겠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쏠림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미국채 30년 초장기채에 대한 이 투자 열풍도 있는데 그거를 엔화했지 않은 ETF 그게 참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네. 양방으로 먹겠다. 정말 좋은 투자 전략이에요. 이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엔화가 향후에 강세가 나오고 미국 금리가 빠진다? 그럼 양방으로 먹어야지. 이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쏠림이 있게 되면은 이제 엔화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보게 될 텐데 어제는 딱 그 이벤트를 볼 수 있게 하는 그 이슈였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엔화 강세는 나오지가 않았던 거죠. 생각보다 이 환율의 움직임은 금리 차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환율은 달러화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의 변화잖아요. 달러화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달러화로 움직이는 거는 미국 경제 흐름도 있겠고 통화 정책, 통화량 변화를 해주는 통화 정책 결정이 있을 거고 거기는 이제 기준금리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약달러 환경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조성을 안 해줘요. 네. 그게 이제 아마 좀 약달러가 좀 나와줘야 이제 엔화 강세도 좀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쏠림 현상 자체 그 투자 전략 자체를 뭐 잘못됐으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투자 본인의 판단도 있고
딱 놓고 보면은 그 전략 좋은 전략이다라고 하겠지만 단기의 그 이득을 강하게 놓고 양방으로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을 거다. 왜냐하면 엔화 강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속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이틀차 회의 그리고 네. 결과 발표까지 있습니다. 어떤 관전 포인트? 보고 전 두 계십니까?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채권 애널리스트로서 봤을 때 FOMC는 항상 3, 6, 9, 12월에는 점도표와 네. 경제 전망이 나오잖아요. 네. 이번에도 점도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명의 위원이 이제 의견을 더 높이면 올해 중간값이 한 차례가 더 올라가고 내년도 거는 세 명의 의원이 롱거론이죠. 그 장기 금리에 대한 전망도 세 명이 올리면은 중립금리라고 이야기하는 롱거런 금리 전망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두 명 정도 의견을 바꾸면 중간값이 바뀌는구나에 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점도표 변화를 좀 유심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시장하고 연준의 괴리가 많이 줄었어요. 시장이 네네. 많이 항복을 했죠 또. 그렇지만 여기에서 연준이 또 한 단계 더 가게 되면 또 그만큼의 괴리가 생기고 시장은 야 니네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쫓아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미국 금리의 밴드가 조금 올라가게 될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국 금리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도표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근데 두 번째 이걸 상쇄시켜 줄 만한 게 QT의 속도 조절일 것 네.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QT를 진행을 하면서 목적을 아직까지는 못 이뤘어요. 그렇지만 1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이 목표를 달성하는 이 과정에서 현재 속도가 과연 버티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 근데 지금 조절을 미리미리 해줘야지 단기 자금 시장을 비롯한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면서 우리 목표를 완수할 수 있어이기 때문에 저는 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는 3월 달에 충분히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기자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답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점도표가 일부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QT를 좀 줄이네. 이거는 이제 지난 2년간에 해왔었던 기준금리 인상과 자산 축소, 이 통화 긴축에 대한 기조의 변화를 정말 이제 시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상승 효과를 어느 정도 좀 제한해주지 않겠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연합뉴스 경제TV도 항상 생중계를 해드리는데 내일 새벽 2시 40분부터 또 생중계 해드리니까 이따가도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좀 봐주시면서 관전 포인트 그 보실 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점도표와 QT 축소. 점도표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지금 뭐 3번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2번이 되냐. 그런데 된다면 시장 반응은 또 어떨 네. 것이며 뭐 이런 부분이 또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심리적으로는. 그렇죠. 일단은 금리는 상승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 폭은 우리가 막 10bp, 20bp 막 이렇게 나온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시장이 최대한 지금 많이 연준 쪽에 많이 가 있어요. 3번 정도 인하를 하겠다라는 점도표에. 왜냐면 연초만 하더라도 6번, 7번 막 이렇게 갔었던 시장이 대거 줄이면서 이제 이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사이 동안에 미국채 10년도 4.3까지 올라왔잖아요. 그 부분들은 시장이 지금 이제 3번 정도 인하를 했을 때 적정한 미국채 10년 레벨은 지금이지 않겠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연준이 25bp에 사실상에 보면은 인하 폭을 줄인다라는 거는 동결에 그걸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금리를 조금 더 레벨을 좀 올려야 되겠구나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의 인하 폭이 축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10bp 내외 정도의 상승을 효과를 줄 수 있겠지만 제가 뒷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QT 축소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꺼내면은 그 상승 효과를 좀 줄이는 부분들이 나와서 아마 점도표를 올린다고 하면은 당연히 금리 하락에 대한 재료는 아니겠지만 상승을 과거처럼 높게 급등하는 그 FOMC 결과만 놓고 막 10bp, 20bp 올라가는 이 상황까지는 QT 속도 조절 때문에 아마 조금 제한될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찍이 이번 FOMC를 놓고 뭐 금리 동결은 이제 예상이 되고 여러 가지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 QT에 대한 언급일 수 있다. 네. 말씀들을 좀
하시던데 이번에 이 큐티에 대한 언급이 중요한 이유랄까요? 왜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큐티 감축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건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미국은 네. 고금리를 이제 갔잖아요. 5.5까지 올렸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디스 인플레이션 국면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게 꼭 긴축에 대한 효과만이라고 100%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디스 인플레이션 국면에 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가를 더 잡으려면은 네. 이걸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신에 근데 부작용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은행업들의 이제 자금 불안이죠. 지난해 딱 이맘때 SVB 사태가 터졌고 BTFP라고 하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어요. 효과를 봤죠. 근데 이제 이게 지난주에 종료가 됐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재할인 창구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 옛날부터 그거 이용하면 야 우리 문제 있는 은행으로 찍히는데 잘 이용을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동료를 계속하고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뭐 제가 먹기 싫어하는 음식 계속 주면 야 이거 맛있어 이거 새로운 레시피로 했어 하면 하다가 이제 먹어보고 맛있네 하고 이제 그게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은행들이 자금 조달하는 측면에서 다소 조금 손쉬웠었던 BTFP가 종료 이후에는 고민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필두로 하는 고금리 충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소형 은행들은 대출의 70% 이상을 상업용 부동산으로 자산 늘려버렸는데 이게 타격을 받으면은 그만큼의 자본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가 될 거고 그 자체는 거기에 예금을 맡긴 사람들이 불안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보게 되면은 정부 지출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제 T빌이라고 하는 단기 재정증권을 막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될 건데 그 자체가 이제 단기 유동성을 건드리는 요소가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QT를 계속 이 상태로 가면은 지금까지는 역레포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완충작용을 계속해줘서 일반 지준금을 줄어들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역레포도 2조 달러가 넘던 게 이제 4천억 달러까지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거 언제 소진이 돼도 이제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초과 유동성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소진이 되면은 QT를 계속 진행할 때 일반 지준금이 줄면서 단기 유동성이 악화가 나올 수 있는 2019년도 9월이죠. 그때 연준은 굉장히 뼈아픈 교훈이에요. QT를 계속 했었어야 돼요. 했었어야 되는데 단기 자금 시장 교란이 나오고 심각한 문제에 빠지니 QT를 바로 중단을 해버리죠. 그리고 T빌 매입을 하는 야 이거 QE는 아닌데 우리 자산 매입할 거야 이상한 논리 이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어 이 느낌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바로 중단했었던 아픔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보면은 연준은 GDP 대비해서 확장 지준금, 일반 지준금과 역레포 합산한 이 지준금을 10에서 11%까지 낮추는 게 목표예요. 지금 14%예요. 4%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1조 달러 정도는 더 줄여야 돼요. 지금 속도면 딱 1년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 동안에 이 속도로 가면은 단기자금 시장을 비롯한 2019년도 9월 사태가 재현될 수 있으니 우려가 좀 생기니 미리 조절을 하자 이 측면일 것 같고 그 부분들을 계속 지난해부터 그리고 1월달, 2월달 원로 이사를 비롯한 연준 이사들이 이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그거를 좀 보게 되면은 사실상 2019년도 9월을 계속 염두에 두고 연준은 시장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 움직이려고 하는 정말 고도의 천재들의 정책 결정인 모습이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전 천재는 아니지만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쭉 놓고 봤을 때는 얘네들이 QT를 지금 속도에 가는 거는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 작년 4분기부터 말부터 시작해서 이 역레포 잔고에 대한 얘기가 네.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더 맞죠. 큐티에 대한 얘기도 좀 활발하게 논의가 시장에서 좀 됐던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FOMC를 보고 한국은행도 네. 뭐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 시나리오는 영향은 이제 더 자국 상황에 집중을 할 거다. 우리나라 이제 내수 부진이 나타나고 있으니 내수를 이제 조금 더 감안을 하면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 얘기는 우리는 기존대로 상반기는 금리 인하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하반기는 5월 전망을 해보고 그때 결정을 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근데 변화를 줄 만한 게 연준의 점도표가 12월 달하고 똑같이 3회 인하, 내년도 4회 인하, 그리고 후년도 3회 인하, 그러니까 10번의 인하의 경로를 제시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는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수 부진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자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2번 그리고
롱걸음 금리가 올라가서 향후의 금리 인하폭을 계속 줄이는 점도표가 약간 상향 조정이 되는 호키시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국 상황도 봐야 되겠지만 대외도 아직 불확실성이 높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유연성이 조금 더 떨어지는 이 모습일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정도 상황이 되면은 기준금리 변경에 조금은 부담이 지금보다는 더 생겨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럼 채권금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후자의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은 금리 조정에 좀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내수 부진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정책적인 대응이 늦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금리는 아마 단기 금리는 많이 못 빠지더라도 장기 금리 쪽이 조금 더 내려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짧게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채권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방향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 시나리오가 점도표가 상향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절반보다는 낮게 봐요. 그래서 3회 정도 인하 그리고 점도표보다 조금 더 많은 인하도 아직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 그거는 미국의 펀더멘탈 외에 금융 환경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국도 하반기 때 2차례 인하 이 경로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기준금리 밑에 있는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상회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금리는 왔다 갔다 계속 기준금리 아래에서 움직이는데 올라갈 때는 10년 이상의 장기채가 아직까지는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후자의 시나리오에서 연준의 점도표 상향이 돼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에 부담이 더 생긴다라고 해도 그거는 오히려 늑장 대응을 의미를 하고 한국 경제가 더 슬로우 다운을 해지는 이걸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저는 장기 금리가 더 상대적으로 더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모로 봤을 때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장기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그 흐름들은 충분히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안재균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